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미 뭐 보도가 다 되고 있으니까 헌법 재판관들 오늘은 이름을 다 거명을 좀 해보기로 하죠. 익명을 하지 말고 특히 이제 중도 쪽으로 분류되어 있던 뭐 김형두, 정정미 또는 김복형 이렇게 세 분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김복형 재판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뭐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두 분이 뭐 딱 양쪽 다른 의견을 갖고 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표 싸움, 대표 논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쪽 그리고 그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쪽, 그러니까 이 기각 쪽, 각하. 각하 쪽, 각하 그렇죠. 쪽, 네. 네. 각하나 뭐 기각 뭐 네, 아무튼 혀가는 반대쪽인데 네. 두 분 다 뭐 완전 초 엘리트, 뭐 판사 중에 초 엘리트 아닌 분이 없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엘리트들이라고 하고 그분들이 뭐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엄청 잘했고 예, 뭐 네. 날리던 분들이라고 네, 하니까 판사도 뭐 엘리트 코스만 쭉 예, 밟았던 그래서 분들이고. 그 두 분들이 논리가 가장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알려지고 있는 얘기일 뿐이지 실제 안에서의 논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저도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만 뭐 엘리트 헌법재판 8명 중에서도 논리 싸움 주도하는 분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아마도 이분들이 아닐까라고 예측성 기사가 아닐까.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논리 싸움을 하는 이유가 과연 저는 계속해서 뭐 8대 0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기각이냐 이거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쪽으로 이미 양쪽 모두 다 쏠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6대 2나 뭘로 결론을 났는데 네. 이거를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그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쪽으로 쏠려서 6표가 어느 쪽도 안 나와서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죠. 다만 그 이제 재판관들 한 명 한 명 하면서 지금 다들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갈려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그래서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 아까 또 그 윤상현 의원님 또 재판관들 하면서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지명하신 분들이나 성향이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을 이제 갑자기 띄워주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 그분들 원래 그 발언 보면서 그래 이분들은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들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미 탄핵 반대 인용할 거라고 하면서 이미 구분지었던 것처럼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이미 이렇게 결정짓고 막 띄워주는 게 괜찮은 건가? 저는 그런 행위 자체도 제가 너무 공자님 같은 소리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판관들로부터 예. 우호적인 결론을 얻어내려면 띄우는 발언을 오히려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존심 상하 아니 재판관들이 막 와 해주면은 좋은 판결 해주고 막 비난하면은 나쁜 판결 해주는 그런 분들입니까? 정말 물론 어떤 A라는 재판관이 내가 기각적으로 나는 이따가 결론을 내려야지 하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면은 막 나를 나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감정적으로 치우칠까? 저는 그분들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재판관이 어떻게 정치적 성향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거 같고 뭔가 막 오히려 띄우고 뭐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너무 믿음이 높은가 봐요. 네. 대개 저 사람은 1등하는 사람, 저 사람은 다음 편집국장감, 저 사람은 주필 발행인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다 있고 또 그런 그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서열 의식 같은 것은 제가 이번 재판관들을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특히 이제 판사들이 되게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엘리트 의식이 강한 집단일수록 서로 간에 이제 마음속으로도 견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이 중에서 다음 대법원장감은 누구, 헌재 소장감은 누구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암암리에 자기들은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복형, 정계선, 김복형 이분들이 엘리트 오브 엘리트 제일 뛰어난 분들이다라고 자타가 공인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마침 그 두 분이 이제 법리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또 관심이 쏠려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엔터테인먼트 영역이에요. 뉴스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이 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개연성은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나이는 한 살 차이더라고요. 이 정계선 재판관이 한 살 밑에예요. 네. 그리고 기수는 세 기수 더 높습니다. 김복형 뭐 재판관. 24기, 27기 예, 그렇던가요? 24기, 27이. 아, 네, 네. 김복형 재판관은 제가 보기엔 진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아. 했고요. 서울 고법 부장 판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장으로 그냥 당연히 가는 그 코스를 쭉 밟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 서여고가 나왔더라고 서울대법대.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계선 재판관은 네. 처음부터 좀 성향이 뚜렷했어요. 학력고사 성적이 월등했다면서요? 사법고시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1등이요? 사법고시 아. 수석이고 네. 근데 이제 대학 때부터 전태일 평전을 열심히 읽었다.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인권 변호사 조영래 네. 변호사다. 네. 네. 그런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경력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아주 중요한 경력들은 다 진보 정권 이후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 김명수 네. 대법원장 체제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법 인권법 출신인데 김명수 회장이 둘 다 이제 회장이잖아요. 예. 김명수 회장과 친했던 관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관이 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선출된 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이 한 발언 중에 좀 저는 뜨악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잘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그냥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법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그 좌파 노조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건 법보다 정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법은 하위 개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법치보다 자기들의 정의가 우선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항상 정의예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이게 네. 도구일 뿐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거든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 네, 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정치 재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김명수 체제에서 아주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을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다 밀어 넣으면서 네. 우리법 인권법들이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치 재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성 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법리로만 여기서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다 이제 여론도 다 감안을 할 것이고 자신의 그 가치관 세계관들이 여기다 투영이 돼 있을 거고 내부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 재판관들이 반대편 재판관들이 있다면 반대쪽에 있는 재판관들은 저건 아니지 않나? 저렇게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저지해야 되지 않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또 명확하고 뚜렷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답답하신 만큼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듣고 있는 얘기들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마이크 앞에서 말하기에는 참 조심스럽고 꺼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확인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 오늘만 해도 오전 오후에 지금 뭐 보통 제 핸드폰에 보면은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여러분과 공유할 수는 없겠다 싶은데요. 아무튼 이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 탄핵소추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에 나와서 했던 말들 보면은 지금 이쪽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여권 쪽에서 나오는 말은 지난주 것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각이었는데 기각이라는 말은 이제 쑥 들어가고 각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당장에 어제 탄핵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각하해 주세요. 다수결의 폭정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 의장님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기각이 각하로 기류가 바뀐 것은 법리적 판단인가요? 전략적 판단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분위기가 싹 바뀐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난 이후로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네 번째 수사권이 없다. 없다고 하지는 않았죠. 수사 예. 권한에 대한 명확성을 확인해야 된다. 예.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그 한 건데 부분에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어쨌거나 그게 절차와 관련된 문제고 네. 시간 날은 아주 논쟁이 많지만 어쨌거나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절차에 관한 근거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항고를 안 했냐 이거에 떠나서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뭐 받아들여졌다 인용됐다라고 하고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이거 봐라 절차 문제가 나왔으니 이제는 각하로 가야 된다라는 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는 이제 그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지금 2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전까지는 절차적 문제를 계속 지적했지만 임박해올수록 사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는 점점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진영이 왜냐면 계속 해왔던 게 헌법재판소 절차 못 안 지키고 있다 막 비판하면은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들어주는 것도 있고 뭐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입장을 표명했는데 끝까지 그것만 물건으로지게 될 경우 헌법소의 의지가 있는가 이쪽 진영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차적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절차고 잘못됐다, 절차 잘못됐다, 헌법재판소 너네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하 결정 내려주세요. 각하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기각에서 이제 각하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 어느 한쪽이든 성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놓고 패배했다고 느끼는 쪽은 이제 그 흥분된 에너지가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분출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 진영을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결론 아니냐 이런 말씀도 아니죠. 사실상 각하는 탄핵 찬성했던 쪽 인용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기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낄 때는 아니 대통령 복귀라는 효과는 똑같지만 각하 결정이 날 거였으면 네. 초반부터 이 현재 8명이 네. 이거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그때부터 각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죠. 네. 이거 뭐 절차적 문제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각하해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는 인용 기각으로 넘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된 다음에 갑자기 각하로 사람들이 넘어가서 각하 결정을 한다. 이거는 형사재판 이런 데서도 아주 드물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10차례 변론기를 했기 때문에 해온 것이 네. 갑자기 이상해진다 이런 거죠. 그쵸. 지금 와서 각하를 한다고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뭐 변론기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기엔 저희 뭐 탄핵 찬성하는 쪽이나 인용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드러난 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나중에 깨우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개몽이 안 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아니 성 회장님 예, 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네, 네. 그러나 그 이제 나중에 절차적인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중첩돼서 쌓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차 12월 7일 탄핵 소추안을 할 때 표결 불성립이라는 말로 이제 그걸 부결됐다는 걸 하는데 이걸 안건 부결이라고 볼 수 있느냐 표결 불성립이라는 법적 근거가 좀 애매한 그런 표현으로 넘어가지느냐 그랬다가 이제 12월 14일 날 2차로 그걸 이제 표결을 올린 건 뭐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났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회기가 달라져서 이제 그건 뭐 그런 그런데 문제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아. 그 사실 헌재에 대해서도 막 절차적 문제 공격했을 때는 사실 헌재가 뭐 변론기일이나 아니면 발언권이나 뭐 3분 더 달라는 거 안 준 거나 네.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나왔던 건데 그런 거는 각하 결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이것도 뭔가 명확하게 결론 지어진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은 국회에서 오는 절차의 문제 이건 역시 다른 회계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없음이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로 갈 가능성은 매우 거의 뭐 영에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변인 네. 각하란 말이 지금 사실은 이번 주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오래 전부터 이미 광장에서는 각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셨고요. 어떻게 보면 헌법 재판관들이 뒤늦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결정적인 계기는 있죠. 네. 구속 취소되면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된 그러니까 뒤늦게 깨우치게 된 그 가능성이 첫째 있는 그게 거고요.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란죄를 이제 소추 사유에서 이제 제외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직도 뭐 제외한 건지 안 한 건지 명확하게 헌재가 밝히지 그거는 않았는데. 헌재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 제기들도 내부 재판관들 사이에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제가 볼 때. 각하는 8명 중에 과반 결정이거든요. 네. 5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실제 각하 결정 내려지기는 어렵죠. 구조가. 그렇지만 재판관 1명이나 2명이 나는 각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1명이나 2명은 평결해서 그러니까 표결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6명이나 7명이 평결해서 전원 일치가 되거나 6대 1이 되거나 그래야 인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기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하 의견을 내므로써 실질적으로는 기각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재판관들이 보기에 기각의 논리보다는 각하의 논리가 훨씬 더 성립할 수 있다. 그 구속 취소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됐다. 어쩌면 그게 더 간명하다. 간명하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요. 이게 지금 곽종근 그다음에 홍장원 등등 그다음에 이진우 등등 이제 증언 나와서 한 말이 진술이 그 조서하고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왜 추가 변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채택했잖아요. 근데 증거로. 네. 근데 지금 법원에서 그 수사권이 없네. 공수처는 없을 수 있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같은 논거로 검찰 수사권도 없다고 지금 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증거 채택한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럼 그건 재판관들이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면 각하 의견 충분히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성 의장님도 보시고 우리 호 대변인께서도 보셨을지 모르는데 어제 오늘 밭글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내가 받았으면 이거 공감 가는 글인 걸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옮겨 다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본 글 줄여서 밭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해온 내용 중에 지금 평의를 10번에서 20번 사이에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의가 열릴 때마다 뭐 지금 헌재에 걸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쟁점이 5가지다 6가지다 하는데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선 사실관계가 서로 마무리가 돼서 넘어간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오늘의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한 쟁점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또 확인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왔다고 보도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저희 인터넷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에 따르면 절대 아니다. 쟁점이 제한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재판관들 사이에 워낙 충돌이 세가지고 지금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고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 밖글의 신빙성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얘기와의 신빙성과 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을 탄핵시키면은 네. 방금 그 밖글도 탄핵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됩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이 밖글 시장이라는 게 참 저희가 맞습니다. 이 네. 방송에서 네. 아니 우리는 저희 시청자들이 예. 이 그거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이 그렇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또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코멘트를 하나 이걸 이제 귀를 기울이신 그러니까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예. 아까 그 의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이 선고가 늦어진다, 지연된다. 네. 이게 사실 표현이 맞는가? 네. 왜냐면은 최종 변론 기일 이후부터 네. 며칠 내에 나와야 된다가 없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들이 숙고하고 있을 뿐인 건데 네. 근데 모두가 이 2가지 선례도 참 적죠. 2가지 선례를 좀 초과해 버리니까 왜 안 나오지? 최장 기간이라. 왜뭐 최장 숙고. 예. 근데 최장 숙고라고 그 전 사례가 2개밖에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 사실 최장 숙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최장 숙고 맞죠. 팩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왜 이렇게 최장 숙고까지 가는지에 대한 여러 합리적 이야기가 나오던 와중에 한 이제 이야기가 방금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쟁점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장 수고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러 밥글을 받았을 때 이게 설득력이 있네라고 많이 돌린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했을 뿐이지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밥글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재변님 만약 이제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된다면 그 우려 요즘 참 말 한마디 한마디 쓰이고 참 걱정 조심스러운데요. 이걸 우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쟁점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다음 주는 고사하고 4월 초에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결론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항이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초기에는 2월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1월에 많이 바뀌었고 네. 국민들의 여론이 바뀐 데다가 이제 최근에 결정적으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네. 지난주에 갑자기 최재 감사원장과 감사와 3일에 대한 선고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예. 한 주에 2개씩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브리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래서 안 할 겁니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네. 지금도 또 이제 또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건 제가 보기에 문영배 대행을 비롯한 이분들은 26일 전에는 하고 싶겠죠. 저는 그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데드라인까지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26일이죠. 26일. 아. 그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6명이 안 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저는 추론이라고 생각하고 데드라인 하시길래 네. 저는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는 4월 18일 4월 말씀하신 줄 18일. 알았어요. 네. 그때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도 인용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발표하겠죠. 네, 선고를 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발언, 몸조심해라라는 것까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급한가. 사람이 정말 쫓길 때 그런 그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는 효과는 좋은데 도대체 조기 대선 날짜는 오리무중이니 네. 참 마음속이 이중갈래에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무시켜 놓은 것은 오케이. 네. 그거 다음에 곧바로 조기 대선 날짜가 다가와야 될 텐데 네. 그것도 오리무중이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날을 잡아놨는데 네. 그거는 자꾸 다가오는데 네. 이거는 자꾸 늦춰지고 네. 오늘 나온 그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보면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면 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반대한다는 응답이 51%, 그렇더군요. 호남은 56%. 아, 저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큰 이 충격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여론조사 결과 보고 네. 어쩌면 그게 오늘 발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40역이라도 빨리 임명해라라고 자꾸 그 최후 통첩을 막 노골적으로 막 협박을 그런데 하고. 최후 통치를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최후 통치에 약발이 조금 약화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 임명하면 연기되지 않나요? 만약 재판관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네. 변론을 한번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한 네. 번만 참여해도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 2주가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최악은 피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일정 때문에 빨리 나오길 바라는 사람인 건지